최고 지도자의 서거로 상심하고 계신 북의 동포들에게 한마음의 위로와 응원을 보냅니다.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에서 확인하고 남북이 함께 합의한 민족 자주 통일을 향한 저희의 걸음 채널 6.15도 6.15의 가족들도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반도 오늘을 주 내용으로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오늘로 가시겠습니다. 동북아의문의 문경환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로요. 북녘의 동포들이 지금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모습들이 전 세계로 또 타전이 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심심한 애도와 위로 응원을 다시 한번 보내드립니다. 세계의 관심이 온통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먼저 각국의 반응을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북과 좀 가깝게 지냈다라고 이야기되는 곳이죠. 중국과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이란 이런 쪽의 반응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의 언론을 통해서는 이런 것들은 자세히 보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의 네. 언론은 주로 미국과 일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나라들의 반응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중국을 먼저 좀 살펴보면 아마 이번에 중국이 가장 크게 좀 조의를 표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발표 당일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무원 이렇게 4개 기관이 합동으로 북쪽에 조의를 보냈습니다. 조의문을 본문을 다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선노동당 총석이 국방위원회 위원장 군 최고사령관인 김정일 동지가 서거했다. 우리는 비통한 심정으로 조선인민에게 애도를 표하고 위로의 뜻을 전한다. 김정일 동지는 조선의 위대한 영도자로서 조선식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위대한 사업에서 불후의 업적을 쌓았다. 김정일 동지는 중국 인민의 친밀한 벗으로서 양국 옛 지도자들이 손수 구축한 양국의 우위를 부단히 발전시켰다. 그는 중국 영도자들과 깊은 우위를 쌓음으로써 중조 우호 관계를 부단히 발전시켰다. 중국 당, 정부, 인민은 김정일 동지의 서거에 깊이 비통해하며 영원히 그를 그리워할 것이다. 김정일 동지는 비록 서거했지만 그는 영원히 조선 인민의 마음에 남을 것이다. 우리는 조선 인민들이 김정일 동지의 유지를 받들어 노동당을 중심으로 단결해 김정은 동지의 영도하에 슬픔을 힘으로 전환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과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전진할 것으로 믿는다. 중국과 조선은 국경을 맞댄 이웃으로서 양국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다. 우리는 쌍방이 노력해 중조 양당 양국의 우위를 공고히 이어갈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중국 인민은 영원히 조선 인민과 함께할 것이다. 김정일 동지여 영원하라. 이렇게 좀 장문의 애도문을 보냈고요. 이 밖에도 중국 공산당의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 9명의 상무위원 전원이 주중 북한 대사관에 가서 조문을 했고 또 20여 명의 이 국가 지도급 인사들이 가서 조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정도로 다른 나라 국가 이제 지도자의 서거에 이 정도 조의를 표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중시 여기고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러시아도 조문을 보냈습니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조전을 보냈는데 여기도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존경하는 김정은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께서 서거하신 것과 관련하여 당신께와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부와 인민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러시아에서는 김정일 각하를 전통적인 러조 선린 관계를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해오신 친선적인 국가의 영도자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와 인민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이 노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 지도부에 의하여 계승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쌍무협조의 가일층 발전과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밀히 상호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보냈고요. 네, 러시아. 네, 그다음 쿠바에서는
그 공식 성명을 통해서 쿠바 국가평의회는 김정일 동지의 서거에 대해 공식 애도를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긴 특이하게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조기를 개항하고 국민들에게 상복을 입을 것을 권장하는 이런 성명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 이란에서 보면요, 이란 의회에서 의회 대변인이 그 북한의 최태복 비서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나는 친근한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 소식을 듣고 무척 상심했다. 의회 동료들과 나를 대신하여 당신의 정부와 국가의 조의를 표해주기를 바라며 당신과 유족에게 애도를 표한다. 그 다음에 그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외무장관도 북한 바구춘 외무상에게 애도 조전을 보냈고, 뭐 북한의 번영을 기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베네수엘라에서도 조전을 보냈는데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그의 충심의 슬픔을 표하는 애도를 보냈다 이렇게 나왔고요. 뭐 조선과 베네수엘라의 연대감을 표명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사실 여러 나라들에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뭐 캄보디아에서는 캄보디아 강류회의 대변인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거했지만 조선과 캄보디아 사이의 우정과 양국 협력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정보부 장관은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가 거대한 손실이라면서 우리는 남북의 화해를 위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구상이 한반도, 아시아 그리고 세계를 위해 계속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시아누쿠 전 국왕도 조전을 보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애도를 보냈고요. 베트남 공산당도 따로 조선노동당에 애도를 이제 보낸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외무부에서 정부와 필리핀 인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에 대해 애도를 보낸다. 필리핀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며 지역의 지속적인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위해 협력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보냈고요. 인도에서도 인도 총리 만모한 싱이 조의를 표했고 조선이 용기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깊은 슬픔을 극복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도 외무장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민들은 유족, 정부 그리고 모든 북한 인민에게 이 힘든 기간을 이겨낼 힘과 용맹이 주어지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보냈고요. 방글라데시에서도 대통령과 총리가 애도의 뜻을 보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은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으며 우리도 절친한 친구를 잃었다. 우리의 마음은 유족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과 함께하며 우리는 그들의 용기와 용맹을 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을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타르에서도 국왕과 국왕 후계자가 애도를 보냈고 필리핀 공산당도 김정은 동지가 건강하고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시기를 축원한다. 이런 조문을 보냈고요. 이 밖에도 언론에는 뭐 많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러 정부와 정당 인사들이 조문을 보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뭐 매 뉴스나 이런 것들에서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반응이 주요하지요. 미국이 무엇을 질타했는지, 미국에게 무엇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는지, 뭐 이런 것만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 여타 나라들은 마치 없는 것처럼 좀 언론에서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오직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만 있는 것처럼 여긴단 말이죠.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또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근데 그 외에도 우리 그 한국의 사회에서 보기에는 이런 나라들의 이런 반응들이 뭐가 중요한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세계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죠? 미국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작지만 너무나 소중한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뭐 이 서거 소식이 들리자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먼저 이 나라들하고 통화를 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국민과 소통하기에 앞서, 동포의 마음을 헤아리기에 앞서 미국의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북과 사이가 전통적으로 좋지 않은 나라들이 있죠. 소위 네. 말하는 자본주의 선진국가들이죠. 대표 대장이 미국이고, 미국을 비롯한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여튼 네. 뭐 선진국들의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단 그 북에서 발표했던 19일 당일에는 특별히 정부 발표나 보도가 나온 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날짜 좀 지나서 22일에 미국에서 이제 공식 발표를 했는데 클린턴 국무부 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따라 북한은 이제 국가 애도 기간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북한 주민의 안녕을 깊이 우려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그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애도를 표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북한은 애도 기간인데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한국 정부하고도 좀 입을 맞춘 거죠. 예, 입을 사실. 맞추고 있는데 네. 정부와 주민을 분리해 대응하겠다 이런 이제 입장으로 이렇게 계속 좀 애매한 누가 보면 애도고 누가 보면 애도가 아닌 그런 식의 이제 애도문을 계속 발표를 했고요. 한국 정부도 사실 마찬가지 내용으로 했었죠. 그다음에 카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을 수차례 방문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따로 19일 날 바로 조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 일본 정부는 애도를 표했어요. 그 곧바로 했죠. 19일 날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정부 대변인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각 나라들은 사실 공식적인 발표를 한 나라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외무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제 개별 발언을 통해서 주로 나온 얘기는 애도나 이런 표현보다는 북한이 변화하기를 바란다. 이제 북한도 뭐 개혁 개방해라 이런 식의 기존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이제 자신들의 주장만 늘어놓은 것이 다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워낙에 뭐 북과 좀 적대하던 미국과 친한 나라들 입장에서는 여기 이 나라들이 대단히 뭐 자본주의 선진 국가들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을 시장으로 바라보죠. 그래서 이런 기회에 시장이 하나 더 생길까, 뭐 어쩔까,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역시나, 국가, 말하자면 국상이죠. 애도기간인데, 또 사실 그런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를 그걸 위로라고 이제 보내는 거죠. 네. 자, 이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이 하라는 대로 뭐 줄 서기도 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미국의 뜻과는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다른 국제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자, 유엔 총회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나세르 의장이 추도 묵념을 제안하고 진행을 했죠. 근데 네. 여기서 또 반응이 다 다르게 나왔습니다. 예, 그 이제 아까 살펴본 것처럼 전통적으로 이제 북과 가깝게 지낸 나라들과 그다음에 북과 대결을 했던 나라들 사이의 입장이 명확하게 갈렸는데 그 현지 시간으로 20일 그러니까 지금 유엔 총회가 뉴욕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간으로 22일에 유엔 총회를 했고 여기서 알 나세르 유엔 총회 의장이 회의 시작 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유엔 북한 대사와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각국 대표들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모 1분 묵념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전통적으로 그 유엔에서는 이 유엔 가입국의 요청이 있을 때 이런 이제 회의 시작 전에 애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 한국, 미국, 일본, 그 다음에 상당수의 유럽 국가들이 이 묵념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들은 묵념을 했고요. 한 1분 정도 묵념을 했다고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애도고, 어떻게 보면 애도가 아닌 그런 이제 발표를 했던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들이, 그게 정말 북한에 대한 어떤 이 조의를 표한 것이었다면, 당연히 애도 묵념을 거부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유엔 총회에서 그 일분의 묵념을 하기 싫어가지고 퇴장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죠. 아주 초보적인 운명을 달리하신 분에 대해서 그 명복을 비는 것까지도 못하는 정도의 도덕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뭐 유엔 총회라는 국제 무대 상당히 권위 있는 국제 무대에서 보여진 태도로서는 치졸하게 짝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한국의 이명박 정부 반응 뭐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데
예, 반응은 어땠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발표 당일까지 전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오전에 북에서 이제 특별 방송을 한다, 12시에 특별 방송을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정부에서도 이제 무슨 일인가 하고 지켜본 것 같습니다. 발표가 나자마자 일단 이명박 대통령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라고 하죠. 이걸 주재를 하고 연이어서 비상국무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과 경찰의 비상경계태세 돌입을 지시를 했죠. 이에 따라서 합동참모본부가 전군 비상경계태세 2급을 발령했고 각종 이제 대북 정찰기를 통해서 북한의 이 정찰을 증강을 했습니다. 주한미군에도 이런 이제 대북 정찰 횟수를 늘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정승조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이런 발언을 했어요. 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 도발 시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것,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이 시기에 이 시점에 맞는 지시인가, 일부러 좀 싸움을 붙이는 발언 아니냐, 뭐 이렇게도 좀 이해할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정부에서는 공무원 전원의 비상 근무 체계를 지시를 했고, 뭐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사이버 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보건당국, 기행재정부, 뭐 검찰, 경찰, 방송통신위원회가 다 난리가 나서 무슨 비상 근무 태세 들어가고,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는 SNS에서 친북 발언이 나오는 걸 단속하겠다, 뭐 이러면서 단속 강화를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심히 자극할 수 있는, 사실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이미 94년도에도 겪었지만 이 국가 최고 지도자의 서거는 국상으로 국가 전체가 애도의 분위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걸 쉽게 말해서 옆집에 초상이 났는데 초상집 옆에 가가지고 뭐 칼을 갈고 총을 들고 빼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을 했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만일의 사태를 부르는 일이 아닌가 싶은 그런 굉장히 호들갑스럽고, 어쨌든 같은 동포들의 슬픔과 이런 마음을 전혀 위무할 생각이 없는 듯한 반응들을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요 향후 한반도 이명박 정부 어쨌든 조의를 표현하겠다고 하면서 통일부 장관 통일부 장관 돼서 뭐 한 일이 거의 없죠. 네. 예, 그 전 장관도 그랬지만 류익 씨도 마찬가지로 한 일이 없는데, 이번에 조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거를 조전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인 것 같은데, 하여튼 아까 얘기했던 미국의 정도의 표현, 미국에서도 네. 국무부가 그걸 읽자마자 한 기자가 왜 애도라는 말을 직접 쓰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애도라는 네. 말을 왜 안 쓰냐 그랬더니 그 표현이 지금 적당하지 않다. 주민들이 애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애도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을 엄청 막 꼬고 막 이랬는데 기자가 이렇게 딱 찔러서 물어봤고 그 표현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뺐다라고 얘기했고, 그 큰형님격인 미국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조율한 한국 측 입장도 네나 그랬죠. 네, 북한 주민에게 위로를 보낸다. 뭐 사망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위로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지금 뭐 저희가 어쨌든 같은 한반도 문제 전문 프로그램으로서, 그리고 같은 동포들이 큰 슬픔에 빠졌어요. 큰 슬픔에 빠진 상황에서 뭐 조문을 직접 가야 마땅하겠지만, 가야 마땅하죠. 남북이 서로 네, 그렇죠. 슬픔이 있을 때 나누고, 북쪽도 또 그러했지 않습니까? 그러했던 상황이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가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뭐 애도의 마음과 위로의 마음과 이런 걸 담아서 상갓집에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간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오늘 검은색 옷을 입고 나와서 애도 기간인 북에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는 아주 상식이고 도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 예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명박 정부의 장관이, 일국의 장관이라는 분이 상갓집 한 번을 못 가본 겁니까? 본인하고 친분이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간에 상갓집에 가기로 했고, 아니면은 조의를 표현하기로 했으면은 최소한
검은색 옷은 입고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의 방송 보도를 하시는 모든 앵커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기를 쓰고 빨간색, 노란색 옷을 입고 빨간색, 노란색 넥타이를 메고 나오려고 노력을 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19일, 20일, 21일 계속해서 방송을 했어요. 절대 그렇게 일부러 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하기 힘든 거죠. 왜? 사람의 그냥 양심으로서. 그죠? 근데 이명박 정부의 그 한 국가의 장관이란 사람이 평소에는 이분들이 그렇게 뭐 작업복 스타일 옷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정장 입고 다니죠, 항상. 정장 입고 잘 다니고 이러는 분들이 갑자기 노란색 잠바를 다 일제히 맞춰 입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노란색 잠바떼기 차림으로 나와갖고 내외 언론들이 다 앉아있는 데서 종이를 들고선 쭉쭉 읽어 내려갔어요. 이게 무슨, 아니, 상갓집에 한 번도 못 가 보셨나요? 그 연세 되도록. 이게 무슨 나라 망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어떻든 저떻든 간에 국가적 차원에서 위로를 하고 이러는 거면 위로를 하는데 맞는 이런 옷차림을 해야죠. 하여튼 뭐 내용도 문제고 아주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 모종의 그 사건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고서는 일부러 이렇게 뭐 몰라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 상식이 있는 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향후 한반도 정세를 전망을 많이 했습니다. 언론들에서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도 예. 못했고요. 탈북자 출신의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막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탈북자 단체의 박상학 씨 이런 분들은 또 임진각에 가갖고 삐라도 날렸지 않습니까? 결국 결국 대로. 삐라를 날렸습니다. 아니 이거 뭐 파주 주민들은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하여튼 그 많은 듣도 보도 못한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막 북의 정치에 대해서 전망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요. 한국 정부가 굉장히 신기하게 정말 알아야 될 순간에 필요한 정보는 하나도 모르다가 뭔가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다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너도 나도 전문가 됩니다. 얘기를 막 해요. 과거에 이랬다는 정보도 갑자기 새삼스럽게 요번에 뭐 열차가 안 움직였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얘기는 또 얼마나 쓰기가 쉽습니까? 천안함 사건 때도 그랬죠. TOD 동영상도 없고 뭐도 없고 막 이런 상태인데 나중에 되니까 본인들이 소설을 계속 써내면서 아구가 안 맞는 걸 또 맞춰나가려고 노력하다가 더 발목이 걸리고 막 이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관련해서도 북의 후계자 문제나 북의 정치가 뭐 불안하다, 뭐 권력 다툼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이러면서 그림들 많이 그리고 막 있더라고요.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도 이 이야기를 뭐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소설 수준은 또 두고 보기도 좀 그렇고 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네. 북에서 후계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미 뭐 각국 정상들이 북에 보내는 조전이나 이런 데서 그 김정은 각하 이런 표현이 나온 걸로 봐서는 뭐 북에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이미 체제 자체가 인정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북한을 둘러싸고 또 한반도 동북아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전망하려면 이 후계자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좀 많은 나라들이 이미 조전을 보낼 때 이 김정은 그 대장 앞으로 조전을 보내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후계자로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북한에서도 애초에 그 성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이제 이 김정은 동지를 따라서 그 강성대국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다 이런 내용의 이제 보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공식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북한은 뭐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제 수령 중심 체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령의 이 유일 용도에 따라서 국가 전체가 운영되고 이 당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수령이 어떤 인물인가에 따라서 북한 사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뭐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94년도에도 김일성 주석 서거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북한 어떻게 되는 거냐 앞으로 뭐 북한이 뭐 그때 뭐 333 가설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뭐 석 달 안에 혹은 뭐 3일 안에 망한다 뭐 이런 식의 뭐 발언들도 있었고 김정일 이제 국방위원장 체제로 전환되면서 어떻게 나갈 것이냐 뭐 계약 개방할 것이다 이런 주장들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말라. 이 한마디로 모든 논란을 다 잠재워 버렸죠. 정리가 된 겁니다. 그걸로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이 활동하던 당시와 완전히 같은 노선과 방향을 가지고 간다라는 걸 천명을 한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후계자가 어떤 인물이고 어떤 생각과 어떤 노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가 결정된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후계자 뭐 김정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어떤 인물로 알려지고 있나요? 예, 사실 정보가 극히 없습니다. 뭐 나이도 지금까지도 뭐 나이가 논란이죠. 나온 데마다 다르기도 하고 막 이러고 뭐 어쨌든 찾아가서 뭐 이렇게 하려고 뭐 스위스 학교 때 뭐 친구들이라는 등 막 이러면서 인터뷰도 막 많이 얘기를 하고. 많이 나오던데요. 근데 미국도 공식적으로 우리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계속 알아보고 있다. 뭐 이 정도의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김정은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데 일단 북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에 따르면 경력으로는 김일성 종합군사대학을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합군사대학이면 우리로 치면 이제 사관학교 같은 거죠. 그래서 장교를 양성하는 그런 이제 대학이고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과를 나왔다 뭐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보통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학과나 뭐 경제학과 뭐 이런 법대 뭐 이런 데를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이 김일성 종합대학 정치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물리학과를 나왔다라고 하는데 좀 여러 의미가 있겠죠. 그다음에 군은 포병부대에서 군복무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일선 부대에서 복무를 했다라고 좀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상당히 이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활동들을 했고 뭐 10대 때 이미 이 통일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해서 이 통일 이 남북 관계 이 북의 남북 관계 이 간부들이 상당히 놀랬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 자료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북에 방문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와서 이제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확인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뭐라고 이제 얘기는 못 하겠는데 저 공식 증당한 건 작년인데 이미 북한 사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 김정은 부위원장을 이 후계자로 지도자로 차기 지도자로 이렇게 내정을 하고 많은 실제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기관에 가보면 이미 막 그 구호 같은 게 걸려 있을 정도로 상당히 몇 년 전부터 알려지고 있었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요 등장한 지 1년밖에 안 됐다 이러면서 군과 당 장악에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당시와는 또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분석을. 예, 그렇습니다. 뭐 나이가 어리다라는 것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죠. 근데 네. 사실 나이가 크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나이가 많은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원로 중에 원로인가요? 뭐 나이가 크게 중요하다고 볼 수 없고 특히 북한 사회에서는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는 20대, 뭐 10대 때 이미 항일 운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보면은 그 나이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물론 나이가 많을수록 이제 노숙한 경험도 많고 그런 건 있겠지만 그게 결정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 이제 공식적으로 등장한 지는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이전부터 비공식적인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여러 이제 그 정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년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제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등장한 건 1980년이었는데 실제로는 74년에 이미 내정이 돼서 6년간 비공식적으로 이 후계자로서의 활동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이 부위원장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공식
공식적으로 등장은 했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비공식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겠고 또 북한 사회가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개개인이 어떻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이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일성 주석의 업적이라고 북한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치는 게 후계 체제를 완성한 것을 가장 큰 업적으로 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북한 사회에서는 이 후계 문제를 중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후계자를 선정한 것이다라고 표현 안 하고 후계 체제를 구축한 것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 뭐냐면은 단순히 사람 한 명 딱 집어가지고 이 사람이 후계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후계자를 세우는 것 자체가 인물도 있지만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후에도 이 후계자를 중심으로 사회 전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를 중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 사회에서는 그런 대비들을 다 이미 끝내놓지 않았겠는가. 그게 끝났기 때문에 작년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한국적 상황에서 이 북의 상황을 쉽게 상상하기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상상은 늘 경험에 근거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현대사를 돌아보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일부 되게 자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뭐 이해가 가기도 하죠. 저도 그런 적들이 많이 있었고요. 사실 제가 북에 대해서 가장 처음으로 이성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던 거게요. 94년도 7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94년도 7월 달에 그 전에는 그냥 주입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넘쳐났었던 것 네. 같고요. 94년도 7월 달에 그때 당시에 이제 김일성 주석 서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7월 8일 날. 근데 뉴스에서 요즘 보여진 뉴스죠. 북녘의 그 인민들이 동상 앞에 몰려와서 이렇게 우는 모습이랑 아이들까지 다 이렇게 울고 이런 모습이 보여졌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언론에서는 이거 나라 봐라 전부 연극하는 거다 막 지금도 그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쇼다 막 이런데 그러면은 그 나라 인민들은 전부 엄청난 배우, 엄청난 그런 극의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극예술 능력이 있는 건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저렇게 울면 진짜 좋아하나 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 아니, 뭐, 사람을 아무리 세뇌시키고, 사람 세뇌한다고 세뇌가 그냥 막 되는 존재들도 아니고, 총칼로 일본에 대해서 만세 불러라 맨날 이렇게 얘기했던 그 40년 동안의 기간에 총칼로 우리 민족을 다스리려고 했는데도 독립운동이 끊이지 않게 됐었는데 저 사람들은 그러면 총칼로 다스려지는 존재란 말인가? 저 진짜 그때 당시 되게 대단히 철학적인 생각을 한 거였죠. 저는 사실 그때는 뭐 운동이라든지 민족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북에 대해서 아주 이성적인 의심을 갖게 된 거죠. 진짜 존경하는가 보다. 사람이 총칼로 강요한다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연극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런 연극을 시킬 수 있어? 정말 존경하는가 보구나.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처음으로 이성적으로 했어요. 네. 예, 한국 방송의 의도와는 다르게 저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이제 북의 언론에 이제 북의 주민들이 이렇게 애도하는 모습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또 이제 한국 언론들은 또 이상한 이제 전문가들 불러다가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어제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 뭐 미국의 무슨 연구소인가 뭐 이런 데서는 저게 연극이 아니다, 연극이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94년도하고 똑같은 모습인데 똑같은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자신들도 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이제 깨닫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뭐 그런 식으로 북한을 뭐 뭔가 이상한 모든 게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그런 이제 나라인 것처럼 표현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건 이제 뭐 다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북에서 생각하는 사회주의의 가장 큰 업적은 뭐 사회주의를 잘 계승하는 문제, 이걸 가장 큰 업적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방북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전 세계 사회주의가 흔들렸다라고 생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 좌절도 하고 깃발을 내리기도 하고 막 이랬다라고 하지만 그 뭐 올바르게 계승 문제, 뭐 북의 표현대로 하면 혁명의 계승 문제를 풀지 못한 것을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북에서는 후계자론이라는 것까지 따로 마련이 돼 있다라고. 예, 그게 이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상당히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하고 그것이 무리 없이 이 사회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계승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준비해 온 듯하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자, 내년에 북의 그 주민들이 굉장히 뭐 슬퍼하고 이러는 것 중에 하나가 내년 4월 달에 강성대교 대문을 연다 뭐 이런 목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세계에 벌써 한 3년 전부터 공표를 하고 쭉 달려왔었는데 이게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 지도자를 잃은 거죠. 이런 상태라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막 이랬는데 이 목표요. 내년에 강성대교의 대문을 연다라는 이 목표가 여전히 유효한지. 네, 이것도 중요한 이제 지점 중에 하나인데 북한이 과연 이 강성대교의 대문을 열겠다라고 했는데 내년에 그게 정말 실현이 될 것이냐. 사실 이제 그냥 평범한 상황이었어도 실현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의문들이 있었는데 이제 국가 최고 지도자의 서거까지 맞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진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북한 사회에 가보면 뭐 기업소들마다 그 커다랗게 구호 같은 걸 붙여놓고 며칠 남았다 뭐 이런 걸 붙여놨다 그래요. 강성대교 대문 열기까지 며칠 남았다. 그래서 그 날짜는 그 4월 15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2년 4월까지 강성대교 대문을 열겠다라고 해서 날짜까지 세가면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수능 날짜 D-Day 표시하듯이 그렇게 해갔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번에 20일 날 북한에서 발표한 그 노동신문에서 발표한 정론이 있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김정일 동지라는 제목의 정론이 발표됐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다 그래요. 주체 100년사를 후손 만대 앞에 떳떳이 총화짓고 어버이 수령님의 탄생 100도를 민족 최대의 대경사로 맞이하시려 우리의 김정일 동지께서 펼쳐놓으신 그 모든 거창한 사업들을 1%의 득팀도 없이 무조건 수행하고 그 있게 승리의 보고로 올릴 것이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내년 2012년에 강성대교의 대문을 열겠다라고 한 건 그때가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한을 맞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도 이제 4월에 맞춰지는 거죠. 이때 맞춰가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 강성대교의 대문을 열자라는 목표를 제시한 건데 이걸 우리가 1%의 차이도 없이 100% 수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승리의 보고를 올려야 된다라고 정론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북에서 나오고 있는 각종 보도에서도 이런 이제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이런 목표를 수정할 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목표를 반드시 돌파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지를 계속 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로 다음 날 노동신문의 정론으로 나온 거죠. 네. 정론으로 나왔다고 하고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통해서 요즘들은요 아무리 차단을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런 것들 사실 차단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다 열어서 정부와 사이에 그죠. 다 열어서 접하게 하고 그것 안에서 국민들이 택하게 하고 하면 되는 건데요. 하여튼 그래서 요 20일 날 발표됐던 노동신문 정론 같은 경우도 인터넷에 지금 뭐 상당히 다 많이 알려지고 있는 거죠. 알려지고 있고 많은 기자들이 요것을 참고로 해서 전망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저는 북에서 오히려 이 목표 자체가 흔들리기보다는 더 높은 저는 북녘의 사람들의 특징상 이러면 더 높은 성과를 당과 조직에게 보고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정말 눈물을 훔치면서 자기 일자리로 막 가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또 바로 다음날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도가 또 많이 됐죠. 그래서 그 출근을 쭉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모습이죠. 뭐 헌화하고 뭐 이렇게 조의를 표명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눈물 흘리면서 자기 일터로 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보도가 뭐 국제 뉴스나 이런 데서 나왔습니다. 자, 아까 제가 쿠바가 이제 3일 동안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조기를 개항하기로 했잖아요.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94년도 7월 달에도요, 쿠바의 국민들이 김일성 주석 그 서거로 해서 그렇게 많이 눈물 짓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디죠? 묘양산 국제 친선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중국의 노동자들이 그 직접 만든 김일성 주석의 큰 그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게 주물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이런 것들, 이런 그 추도나 뭐 이런 것들이 제3세계에서는 한국이 모르고 있지만 뭐 어쨌든 북의 그 정치 사상과 뭐 이런 것들을 그 동의하고 서로 나눠왔던 이런 국가에서는 그때도 그런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쿠바의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뭐 울고 이런 영상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건 뭐 남쪽에서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 거죠. 네. 우리는 뭐 쿠바, 베네수엘라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서 소위 진보 운동 하신다는 분들이 쿠바의 의료제도 얘기 많이 하시고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어떤 개혁을 했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바로 그런 나라들에서 하고 있는 개혁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혁명이라고 얘기하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네. 혁명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똑같이 조선에서도 아니 혹은 조선에서 빌려오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학생들도 교환하고 제도도 교환하고 서로 배워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왔다는 거죠. 자, 뭐 역시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쿠바에서 3일간 애도 기간을 가졌고요. 자, 정세를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미 관계 저희가 지난주에 19일부터 그분이 누굽니까? 데이비스였죠. 예, 데이비스. 예. 그 육자회담 수석 대표죠. 육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가 베이징에서 19일부터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 고민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22일 날 북미 3차 고위급대 회담이 예정돼 있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22일이 이제 지났죠. 근데 실제 이제 3차 고위급 회담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돼 있는데 원래 날짜가 잡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잡혀 있었는데 연기된 건지 아니면 그냥 애초부터 안 잡혀 있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아마 지금 이제 북의 경우는 국상 기간이기 때문에 29일까지는 그런 공식 일정들은 좀 미루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으로 3차 회담은 넘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 회담이 좀 있었습니다. 그 19일 날, 그러니까 미국 시간이죠. 미국 시간 19일이니까 20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뉴욕 채널을 통해서, 뉴욕 채널이란 건 뭐냐면 뉴욕에 그 유엔 본부가 있는데 유엔 본부에 북한도 그 유엔 대사를 파견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엔 대사와 그 직원들 사이에서 미국과 이렇게 소통하는 채널을 뉴욕 채널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이걸 통해서 그 북미 간에 협의가 있었다라는 게 국무부에서 미국 국무부가 이걸 밝혔습니다. 그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 빅토리아 눌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죠. 공식 접촉이 있었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받고 더 말할 수는 없으나 실무적 수준에서 있었고 이 영양 지원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19일 뉴욕 채널에서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비공식 채널 접촉을 미 국무부에서 이렇게 인정한 건 처음이거든요. 보통 그냥 언론 보도로만 나오고 뭐 국무부 당국자의 뭐 말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보도만 나오지 국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뉴욕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는 걸 밝힌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에서 먼저 요청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아마 이제 미국 측에 뭔가 얘기를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22일에 있었던 이제 3차 고위급 회담의 경우 이제 우리 지금이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뭐 날짜를 조정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짐작은 되고요. 어쨌든 그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서는 이 미국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날짜가 좀 확정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분위기는 애도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과거에도 94년도에 김일성 주석 서거 당시에 그 북미 핵 대화가 상당히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이 김일성 주석 서거로 대화가 끊겼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재개가 돼서 곧바로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걸로 놓고 보면 이게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북미 대화 갑자기 끊기고 뭐 다시 뭐 한참 뭐 동안 대화가 중단되고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북한도 내년에 강성대국 건설의 목표를 수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북미 대화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94년도에서 교훈점을 얻어야 될 것도 분명히 있는데요. 뭐 길면 5년 안에는 망할 것이고, 네, 뭐 짧으면 3일, 뭐 5일 이렇게 안에 망할 것, 뭐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5년째 되던 해 그 여름에 들려온 것은 인공위성 발사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인했단 말이죠, 국제무대에서. 근데 지금도 그러면서 그때 예를 들면서 그때와 같이 대응하면 안 된다라는 충고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의 속도는 더 빠르다라는 거죠. 그때는 핵보유국, 공식적 핵보유국이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핵보유국이거든요. 그래서 단호하고 결정적 조치와 관련해서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도 94년과 같은 클린턴 정부가 그때 당시 취했던 그죠? 기본 합의를 밟고 가는 뭐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고, 자, 급변 사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급변 사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별로 급변 사태는 아닌 대응이 나오고 있잖아요. 급변 네, 사태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것은 어쨌든 미국이 쓴 시나리오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뭐 최고 지도자의 유고 시에 그 권력 승계 문제에서 뭐 이런 게 벌어진다거나 아니면 민중들의 봉기가 일어난다거나 뭐 이런 것도 뭐 있잖아요. 자연재해가 예. 발생한다거나. 자연재해까지죠. 백두산 화산 폭파까지도 해놨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급변 사태로 번지지 않는다는 거죠.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미국 입장과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이른바 북한의 급변 사태라고 순간 그냥 느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냥 판단. 네. 오판일지라도. 근데 이 급변 사태에 대한 군사 작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 부흥이라는 이름으로도 있었고. 예,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예, 계획이 있었죠. 미국도 사실 예. 그 급변 사태와 관련한 작전 계획 5029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네. 대비를 하고 있었죠. 네. 근데 실제로 드러난 모습은 좀 약간 이제 흥미로운데, 네. 그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그 19일 날 북에서 발표를 하자마자 그 대북 경계태세 2급으로 끌어올리고 상당히 이제 호들갑을 많이 떨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자극하는 모습 보였고, 그다음에 그 대북 경계태세인 워치콘과 그 데프콘을 단계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워치콘과 데프콘의 차이요. 예. 야, 그런 전문적인 거를. 네네. 근데 이게 어쨌든 올리지 않게 된 거잖아요. 워치콘은 대북 정보 감시 태세입니다. 그래서 이 워치콘 수위가 올라가면 대북 정보 감시를, 그러니까 정찰이나 이런 것들을 더 그 매뉴얼에 따라서 더 이제 높게 하겠죠. 그 다음에 데프콘은 대북 방어 준비 태세입니다. 그래서 북에서 이제 전쟁 준비를 이제 더 철저히 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데프콘이 격상되면 그만큼 이제 현역 군인들은 이제 뭐 잠도 못 자고 이렇게 경계 태세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걸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언론 보도에서는 19일 당일 날에는 이걸 준비 중이다, 뭐 고려 중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 정작 누굽니까? 그 합참의장하고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만나가지고
회담을 했는데 거기서 올리지 않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한국군은 이걸 올리고 싶었는데 주한미군에서 그걸 못 올리게 막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꾸 올리는 건 북한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올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은 오히려 한국군은 뭔가 이렇게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북한을 자극해 보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는 이거 뭔가 자극하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한국군을 자제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고요. 이 관련해서는 좀 이제 특이한 게 19일 정오에 북에서 이 발표를 했습니다. 특별 보도를 발표를 했는데 오전에 동해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2발을 발사했는데 단거리 미사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동해에서 보통 미사일 발사하는 거는 일본이나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한국군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군사 조치들은 주로 서해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단거리 미사일 발사 거의 서해에서 그렇죠. 했었죠. 근데 이제 동해에서 미사일을 2발을 발사했다. 근데 사실 북에서도 이 특별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선 주민들이나 뭐 일반 사병들이나 아마 거의 몰랐을 거예요, 상황을 저는 몰랐고, 지금 이제 그 알려진 바에 따르면 17일 날 이제 그 서거 직후에 김정은 대장이 그 명령 1호 명령을 내렸다 그래요. 그게 전군의 이제 훈련을 중단하고 다 그 복귀하라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훈련을 중단하고 복귀를 했는데 19일 날 오전에는 미사일 발사했다는 거는 이건 이제 김정은 대장이 직접 판단을 하고 발사 훈련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의미가 있다. 그냥 통상 훈련이고 계획돼 있으니까 그냥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의미가 있고 이건 아마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 메시지는 우리 그 북에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이 뭡니까 발표를 할 건데 발표를 하더라도 오판하지 말아라. 우리는 언제나 준비가 돼 있고 어떤 상황에도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메시지였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런 메시지를 이제 미국에서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한국군이 뭐 측권 대북권을 올리자고 막 재촉을 하는데도 북한 자극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미국의 판단은 북한을 자극해서 좋을 게 없다. 괜히 일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극하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미국도 판단을 좀 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 미국으로 보면 어쩌면 이것도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군사작전을 하는 데서 북한의 상황이 좀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서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에게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좀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도 좀 있고요. 지금 사실상 좀 극도로 자극함에서는 미국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거다라는 판단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애기봉 문제가 됐던 애기봉 성탄틀이 워낙에는 오늘 뭐 지난주까지는 저희 계획은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갑작스러운 이런 소식이 있어서 근데 여기 애기봉에 오늘 이제 취재도 가고 거기서 방송을 하고 이럴 현지 생중계를 염이었죠. 이런 염이었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됐고 어쨌든 애기봉 성탄트리는 밝히지 않는 걸로 뭐 그런 걸 강행한다는 건 사실상 정말 국민을 전쟁터로 내모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논란 속에서 민간 조입표명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문도 제한적이나마 이제 뭐 허용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제한적입니다. 네,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참 이게 아예 열려면 확 열던지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조문 같은 경우는 이희호 여사만 이제 허용을 하겠다. 그리고 수행원도 극히 이제 제한해서 거의 못 가도록 이렇게 현대가 그다음에 현대가 이렇게 두 쪽만 허용을 하고 나머지는 전혀 뭐 받지 않겠다라고 했고 그 국회에서도 이제 야당 쪽에서 국회 조문단을 꾸려서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박근혜 지금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죠. 안 된다. 정부에서도 안 된다. 다 이제 차단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2002년도에 방북을 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때 함께 찍은 사진 갖고 와서 남쪽에서 되게 자랑을 했거든요. 아유, 자서전에도요. 엄청나게 자랑. 굉장히 곱게 써 놓았어요. 뭐 많은 정적 계산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또 지금 자서전 썼으면 그렇게 안 썼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 갔다 와서는 박근혜 씨 책 안에는 되게 잘 써져 있고 평양에서 좋은데 여러 군데 많이 다니셨거든요. 예. 많은 분들 만나셨고.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조문단 꾸리자니까 그거는 뭐 정부 입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안 한다 뭐 이런 식의. 고의 표명해 하시죠 그래도. 예. 참 사람이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되는데 정치인들이 원래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정말 실망이고요. 어쨌든 이제 이명박 정부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이제 눈치를 보고 미국에서 이 애도도 아니고 애도가 아닌 것도 아닌 이제 입장을 보이니까 거기에 이제 맞춰서 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94년도하고 지금하고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저도 상당히 놀랐는데 남쪽에 있는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애도를 표명을 했습니다. 94년도에는 감히 생각도 못했거든요. 한총련 그때 94년도에 한총련에서 조문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엄청나게 탄압을 받았지 않습니까? 94년도에 뭡니까? 박홍 총장 발언도 있었고 엄청나게 이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은 다른 시민단체나 사회단체들은 감히 말도 못 꺼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문 가겠다라고 했던 분들은 그 판문점 임진각 그쪽에서 다 구속되시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웬만한 시민단체들은 거의 다 애도 표명을 했고 정당에서도 다 애도한다 이런 표현들을 다 했고 오히려 정부에게 공식 조문단을 꾸려서 가야 된다라고 지금 압박을 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도 설마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지 못했던 것 같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제 잠재우려면 일정 부분 열지 않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좀 판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이 조문과 관련해서 정부 당국의 난처함도 있겠는데요. 정부 당국이 난처할수록 이 국면을 사실 현실적으로 이 국면을 잘 푸는 게 중요하다라고는 충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이 사실 남북 관계를 지난 4년간 완전히 뒤집어졌던 남북 관계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건 사실이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 개선이 이 사람들한테는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자체를 잡을 생각을 사실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또 살아남고 싶긴 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적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린 보여줬다. 조의를 표명하고 이렇게 방문단을 보내고 이러면서 조문단을 보내고 그러면서 한다. 근데 자 오늘 장죠 우리민족길이라는 북쪽에서 좀 나온 글에 보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조선의 광범한 여론은 지금이야말로 꽉 막힌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면서 민간급 조의 방문단의 평양 방문을 전면 허용할 것과 당국 조문단 파견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문을 하는 것은 당연한 예의 표시 및 동포애적 견지에서 보나 조상 전례의 미풍양속과 인륜 도덕으로 보나 응당히 해야 할 도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앞으로 이러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애도와 조의 표시를 부정하고 주민들을 위로한다는 식으로 북 지도자와 주민에 대한 분리 대응, 공공연히 이야기를 막 하면서 또 경계태세 강화를 대결과 모략소동으로 더욱 매달리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존엄에 대한 참수는 모독이고 우롱이다. 이렇게 하고요. 남조선 당국이 초보적인 예의며 도덕인 조의 방문까지 외면하고 차단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만행이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북남 관계에 미칠 엄중한 영향을 생각해 봐야 한다. 여기 지금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남조선 당국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북남 관계가 풀릴 수도 있고 완전히 끝장날 수도 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고요. 조의 방문 문제는 북남 관계 운명과 관련된 신중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남조선과 해외 동포들에게 모든 길을 열어놓고 있다. 남조선 당국이 사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단체와 인민들의 조의 방문길을 막지 말아야 하며 당국 자신도 응당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초보적인 예의와 인륜도덕도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단히 계산하게 될 것이면 두고두고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센 입장이 나온 겁니다. 이게 애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여지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초보적인 이런 것도 안 되고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이런 글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94년도에 또 조문파동이라고 했고 조문파동 막 이렇게 얘기가 좀 됐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상황이랑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정상회담을 2번이나 했죠. 네, 2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것이 진심이었든 아니었든 3차 정상회담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물밑 접촉 계속하면서 네네. 돈봉투까지 줬잖아요. 천안함 관련해서 사과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과는 안 해도 되는 사과처럼 보이는 그런 말을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돈봉투까지 집어주면서 정상회담을 9월까지 했으면 당국이 응당 조문을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정상회담을 1차, 2차 그리고 본인 임기 안에 또 희망했던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위해 분단국가의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국민들이 그거 하라고 뽑아준 거고요. 딴 거, 처사촌, 조카의 어디까 사돈의 팔촌까지 돈 벌고 사기치고 이러라고 대통령 시킨 게 아니고, 평화통일의 의무를 다하고, 국민들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라고 대통령을 직을 준 거예요. 근데 지금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이것을 외면한다면 사실 헌법상에서의 대통령의 의무를 어기는 게 되죠. 위헌이 되죠. 위헌. 자, 조문을 허용을 했으면 하고요. 저도 조문을 마땅히 가야죠. 예. 자, 이번에 중국의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지 않습니까? 그 한미일의 북을 자극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조문 북한의 지도부가 전원 참석해서 조문을 한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중국의 상당히 지도부가, 발빠르게 좀 움직였는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또 이 한국 쪽 당국의 공식적인 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는 거는 좋지 않다. 이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라고 사실상 이건 경고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미국과 일본에도 아마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제 북한에서는 북한이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북한이 자체로 이런 이제 행동이나 발언이나 이런 걸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고 중국이 마치 이제 북한의 대변인처럼 나서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북한이 앞으로 중국에 점점 의존할 것이다. 중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중국도 그런 걸 노리고 북한에게 잘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중국의 지도부가 전원 이 조문을 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게 아니지 않는가. 오히려 거꾸로 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세상에 어떤 나라가 저 나라를 우리가 지배해야지 사실상 장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나라 국상의 지도부가 전원 참석을 해서 조문을 합니까? 이건 고종이 승하했다고 해서 네. 청나라의 아니 일본의 천황과 천황 밑에 있는 저기들이 천황 아니면 밑에 있는 사람들 왕입니까? 그냥 내각 대신들 이런 사람들이 쭉 서고 조의를 표명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 나라를 집어삼키려는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 국가의 지도자 왕이든 상징적 인물이든
그런 서거에 해서 온 가족 일가와 막 정치인들 다 서갖고 조의를 표명하는 그렇게 신사적인 제국주의가 있었다면 그 제국주의는 승리의 길을 가고 있겠죠. 예, 대영 제국 망하지 않았을 거고. 보통은 원래 반대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제국주의 종주국에 뭐 대통령이 죽으면 식민지 관리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뭐 쫄쫄 나와서 애도하고 뭐 그런 게 오히려 맞는 거고, 그렇다고 뭐 북중 관계가 그런 관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중국이 이번에 보여준 모습은 중국의 지도부들이 상당히 의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북한 사실 북중 관계가 상당히 가까워진 것도 막 최근 들어서 상당히 가까워졌죠. 그리고 거기에는 김정인 국방위원장이 올 한 해 동안만 작년부터 해가지고 세 차례나 연속 방문을 통해서 중국의 지도부들과 상당히 친밀한 교류들을 많이 나눴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영향이 아마 강했지 않았나 싶고, 중국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뭐 대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이번에 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중국을 뭐 세 차례, 그리고 러시아 요번에 최근엔 러시아까지 해서 이제 중국 이렇게 쭉 방중 방러길이 자주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요번에 그 중증 심근경색과 그에 따른 쇼크. 심장 쇼크. 예. 중증 심근경색이면 급성 심근경색하고는 좀 다른 거죠? 상당히 원래 좀 오래 심근경색을 갖고 있었던 건데. 과로를 보통 이제 원인으로 추정을 하죠. 그런 상태에서 중국을 계속 그렇게 중국을 가고 중국 동북 삼성을 돌고 러시아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북의 그 주민들이 너무 가슴 아파하고 너무 미안 죄송해하고 막 이런 심정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랬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한반도와 동북아에 어떤 변화가 가능할지. 예. 일단은 전제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김정인 국방위원장의 서거로 인해서 변화하는 건 없다. 이게 기본 전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에서도 기본 내년에 강성대국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수정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북의 기본 체제가 후계자를 선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이 징표로 보고 있는 게 선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후계자는 선대 수령의 노선과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에서 이제 뭐 일종의 이제 지도부가 교체가 되면서 무슨 개혁 개방이 나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는 건 사실 전혀 뭐 뜬금없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북의 기본 대외 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남북 관계와 관련된 노선이라든지 뭐 북미 관계와 관련된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19일 날 오전에 그 단거리 미사일 발사한 것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보면 지난주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어쨌든 내년 4월에 북에서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좀 음으로 양으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더 행보가 빨라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마치 이제 내년 4월쯤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미국이 누가 일으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급변 사태를 유도하든지 해서 뭔가 북한과 이 정면 대결을 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 사실 이제 미국이 그동안 작전 계획 5029에서 얘기했던 급변 사태의 하나인 북한의 최고 지도부의 유고,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넘길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상당히 좀 위태로운 어떤 줄타기를 할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세가 상당히 좀 긴박하게 흘러갈 것 같고, 물론 북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예상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만단에 대비를 하고 있지 않겠는가. 어떤 이제 북의 이런 어수선한 상황을 이용해서 이 외부에서 무슨 이제 북을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런 이제 상당히 긴장된 팽팽한 그런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내년 4월에
북에서 이제 강성대국의 어떤 대문을 연다라는 그런 선포들을 하면서 상당히 이 동북아 정세가 이렇게 빠르게 해소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미국 국무부 입장에서는 북의 정권이 뭐 빨리 그 체제나 이런 데가 빨리 안정이 됐으면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안정은 체제 자체가 안정이 안 된 적은 없고요. 그렇죠. 예. 한반도 비핵화와 뭐 9.19 공동성명과 관련해서 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이 이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아왔던 것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되묻지 않을 수 없고 이거에 대해서 존중하고 진정성 있게 나오는 한은 이것이 흔들릴 이유는 없다. 예, 이런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김재우 국방위원장 서거와 한반도 전망이란 내용으로 좀 같이 했는데요.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는 부분들이 조문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 좀 전격적으로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어쨌든 남북관계를 풀 수 없는 곤란한 지경에 스스로 빠져있는 이명박 정부가, 민간 조문을, 전격적으로 허용하고 문을 열면서,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6.15 14시대에 10년간 남북 간의 교류, 민간 교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북역의 그 지인들, 친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남과 북에. 이산가족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산가족이 만들어졌죠. 6.15 시대 때. 친분을 만들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딱 길을 막아서면서 그런 사람들이 북에서는 지금 사실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신 슬픔에 빠져 있거든요. 전부 다 모든 북의 주민 모두가 다 상주예요. 상주된 심정으로 지금 매일매일을 살고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을 위로하러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그분들과 친분이 있고, 그리고 민족적인 어떤 양심과 민족적인 심정으로 이 상황을 바라본 사람들은 가슴 아파하는, 모두가 상주로서 이 상황을 견디고 있는 북녘의 지인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사상 이념 이런 걸 다 떠나서 동방예의지국의 국민, 민족으로서 한 일원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저도 저희 딸 결애가 평양산원에서 태어났죠. 평양산원에서 태어나서 남북, 그때 당시 이제 남쪽도 그러했고 북쪽, 특히 북에서 이제 처음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태어난 남쪽 아기다 보니까 대단히 극진한 사랑과 관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올 때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각별한 이런 관심과 조치 속에서 이렇게 아기랑 저랑 무사히 육로로 온갖 축하를 받으면서 그때 당시 통일부 남쪽에서도 그랬죠. 노무현 정부의 통일부에서 꽃 바구니를 보내주고 적십자랑 이런 데서 쭉 나와서 이러한 인도적 문제와 관련해서 함께 기뻐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고, 98년도 한종현 방북대표로 방북했을 때 또한 그곳에 많은 분들과 마음과 이런 것들을 나누었고, 지금도 여전히 가슴 찡한 친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참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향이 평양인 우리 결애 이름을 평양에서 지어오지 못했죠. 평양에서 지어오지 못했고 정말 직접 지어주고 싶으나 부모님이 지어주는 고래로부터의 전통을 잘 해서 부모님이 훌륭한 부모가 잘 상의해서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저희가 지은 이름이 결애지 않습니까? 이 결애란 이름에 대해서 북에서 결애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전해 듣고
이런 그 긴급 전원문을 보냈습니다. 아기의 이름을 같은 핏줄을 이은 자손이나 민족을 뜻하는 결애로 지은 것은 의미 있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면서 축하합니다. 통일 옥동여인 결애가 무럭무럭 자라나 가정에는 효자동, 이웃에는 화목동, 나라에는 꼭 통일동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통일 옥동여인 결애가 무럭무럭 자라나 가정에는 효자동, 이웃에는 화목동, 나라에는 꼭 통일동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 말이요. 남과 북이 분단된 나라에서 남과 북의 통일을 진심으로 바라지 않고는 사실 이런 말이 나오기 힘들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진정성 어리게 통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돌잡이에서 제일 아이가 쥐었으면 좋겠는 게 뭔가요? 이 나라는 돈이 됐나요? 돈 집으면 애가 부자로 살 것 같아서 좋아하기도 하고, 정말 최대한의 덕담이, 건강하게,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평균 수준의 덕담이 된 것에서 저는, 가정에는 효자동이, 이웃에는 화목동이, 나라에는 통일동이로 컸으면 꼭 커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평양 할아버지가 결애한테는 참 고마운 존재인 거예요. 물론 서울 할아버지, 노무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결애는 국화꽃을 들고 그 분향소에 갔었습니다. 긴 길을 서서 줄을 서서 기다려서, 물론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양보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가서 절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평양 할아버지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결애가 듣고 있습니다. 서울 할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평양 할아버지 돌아가셨네. 이렇게 느끼고 있는 저의 딸 결애와 제가 조문을 꼭 가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조문단은 6.15 공동이 뭐 이런 데서도 좀 모으고 있다라는 거 하죠. 뭐 민화협 6.15 공동이 뭐 이런 데서도 모으고 있다고 하고요. 통일부로라도 계속 좀 문을 두드렸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포애적 심정에서 이 조문을 가기를 바랄 거예요. 그리고 이 조문 가는 이 길이 넓어져서 저 휴전선을 무르게 할 수 있다면, 이 정말 4년 동안 다친 남북관계를 다시금 풀어낼 수 있다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문의 의사와 이런 것들을 통일부, 그리고 뭐 남북 관계 관련해서 만들어진 그간의 6.15 공동선언의 어떤 성과로 만들어진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으로 많이 재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조문을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조문 가는 길이 평화의 길이라는 거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평화 관리만 한 안보가 없다는 것을요. 한국이 전쟁을 하고 싶다고 한다고, 혹은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막고 싶다고 막아질 수 있는 정보력과 뭐 이런 것들도 전혀 없고, 태세도 그렇고, 현대전이라는 것이 워낙 그렇고 라는 것을 또 많이 느끼고 있고, 평화가 얼마나 좋은 건가, 얼마나 인간적인 거고, 얼마나 뭐라 그래야 될까요? 따뜻한 거고, 이런 거라는 거를 저희 상갓집 다니면서 느끼잖아요. 가장 인간적인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꼭 이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다시금 6.15 공동선언의 시대로, 새로운 시대로 가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과, 그리고 지금 상심하고 계신 북녘의 동포들에게 한마음의 위로와 응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